직접적으로 무슨 해인지 아세요? 신묘년이라고 그러죠. 신묘년을 풀이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걸 자꾸 해보는 건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격을 찾아보자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격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어떤 삼매의 자리에서 파악되는 직관력 또는 묘관찰지로 체득되는 증지되는 증험되는 어떤 자리거든요. 신묘년의 격을 혹시 뭐 도끼로 나무를 찍는 형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인가요? 처음이세요? 올해 2011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격으로 한번 이렇게 느낀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눈을 눌러보면서 느꼈던 것도 이제 이런 자리를 파악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강의라기보다 우리의 실증적인 체험들, 일상 속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신묘년의 이 벽을 본다면 신을 금으로 봐요. 그리고 묘는 목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60갑자를 뭐 대해순이 해중금이니 이래서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방법들 중에 신금, 묘, 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양에 해당됩니다. 음에 해당돼요. 중국식으로 음을 이렇게 쓰죠. 다시 말해서 양은 거대한, 그러니까 양금과 양목이라면 거대한 나무고 용광로 같은 곳이고 나무 치면 아름드리 나무들이에요. 근데 신금의 경우는 음금이 되고 음양으로 볼 때, 음양오행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그 아기자기한 아주 거대한 쇠 조각, 용광로 같은 쇠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쇠, 작죠, 그죠? 목도 우리가 이렇게 다루기 좋은 나무들. 다시 말해서 요거 이렇게 신묘년으로 이루어진 그 금과 목이라면 결국은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도끼 형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또는 원효 스님의 얘기가 생각나죠. 그죠? 자기에게 있으니까 뭘 달라 그러면 우주를 쪼개는 거대한 나무를 그런 대립골을 세워놓겠다. 인석공주 얘기와 인연 지을 때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죠. 그죠? 나한테 도끼가 있는데 도끼자루 달라. 기억 그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오래전에. 그래서 올해의 격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깨어있으려고 우리가 전에 제가 오장설과 사위설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걸 자꾸 자각하면서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의식의 상태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묘년 올 한 해는 어떤 도끼질을 할 것인지 자기만의 삶의 도끼가 어떤 도구들이 있다면 이 도끼날을 잘 세우셔서 주어진 나무들을 잘 정리하시고 뭐 꼭 도끼가 아니라면 톱으로 비유해도 되겠죠. 그래서 톱에 손잡이가 좋은 톱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톱날을 잘 벼려놨다면 좋은 기회 때 잘 나무를 잘라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집들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신묘년의 격은 이렇게 나와요. 이 격 얘기란 거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불교 미학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대략 한 4-5시간이 됐더라고요. 질의응답까지.
그렇다면 이 불교 미학의 격은 도대체 무엇일까? 미학 이전에 불교의 핵심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와 관, 수행이기도 하고, 수행인데 이 수행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러면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결국은 지관으로 얘기할 때 과연 무엇을 내가 그치고 어떤 집중을 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의식의 자리에는 이미 나는 멈추어 있지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삶이었고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라고 규정당한 걸 보는 수동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 보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나 비파사나를 얘기할 때, 지관 얘기할 때 사티를 얘기하면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찾아지는 감각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부처님이 또는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하고 자기 전생을 거쳐서 나가고자 했는가를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내부 시각,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좀 편할 거예요. 엔토피, 이 내부 시각이라고 하는 이 내부 시각의 자리에서 제가 유마경의 제작품에서 얘기할 때 유마가 문수사리 보살에게 꾸짖을 때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먹혀 들어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 수행하다 보면 여전히 보는 눈과 방향을 가지고 방향만 바꾼 눈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신현상의 접점의 그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 비로소 세존께서 얘기하신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과연 이런 시각의 기본적인 형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우리 이 눈과 관련된, 눈과 관련돼 있는데 불교에서는 우리는 불교 미학이 왜 좀 자리 설정이 어려웠는지 저는 고민했을 때 이 능엄경 같은 경전에서도 드러나게 얘기하는 것이 익은 원통을 얘기하죠. 그죠? 익은 원통을 얘기하면서 안보다는 이의 관점을 더 많이 두었었어요. 요 내용 들어보셨죠, 이미? 불교의 수행은 마치 시각은 왜 이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자, 여러분 시각과 청각을 비교해 본다면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도 5개의 감각에 대해서도 우열을 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반야신경 할 때 관자재보살이 자리에서 관의 시점을 얘기했던 것이 있었는데, 대체로 수행은 이렇게 마치 청각적인 도구가 더 으뜸인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 미학의 설자리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시초가 좀 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청각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 앞면이 아니고 후면, 측면, 위아래의 모든 자리, 사통팔달의 자리가
가능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청각이 더 뛰어나다고 봤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시각이 눈의 감각이 가장 발달이 돼 있어요. 시각 정보가 가장 으뜸해요. 근데 왜 청각 입에서 시각을 하위에 뒀었느냐면 시각은 청각에 비해서 시각은 전면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규정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건축자에서도 어떤 차이가 나오느냐면 서구인들이 동양에 도착했을 때 무척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했던 게 뭐였느냐면 서양의 시각은 대부분 이런 직사각형의 건물에다가 많이 자기들의 자리를 만들어놔요. 성당 가보세요. 그죠? 앞이 단상이 있고 쭉 앉아있게 돼요. 근데 동양은 어떠죠? 대체로 법당들. 횡적인 배치죠. 바로 이러한 차이들도 시각과 청각으로 접근하는 우리의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 감각적인 깨어남도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아직도 우리의 불교에서는 이런 청각을 더 으뜸으로 여기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할 때도 관세음보살의 자리도 사실은 시각과 청각이 묘하게 믹스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음에 더 청각에 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미 서양에서는 시각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훨씬 과학화되어 있고 더 동양보다 조금 더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묘년의 격을 제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음금과 음목이 만나서 도끼의 형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때가 훨씬 우리가 더 잘 접근이 되지 어떤 신묘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청각적인 감각은 우리가 덜 왔다고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공간에 대한 문제조차도 동양과 서양은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접근하는 게.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건 대부분 횡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한자들도 써내려갈 때 기본적으로 청각의 기준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배치가 되고 그래요. 근데 서양은 이미 시각의 중요성을 알고 출발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감각, 다시 말해서 미학의 중요한 매체인 또는 어떤 즐거움을 향유하는 기관인 오감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을 대개 본다면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삶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내가 잠들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그리고 벗어나는 것, 태엽 감긴 대로 살고 있다가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연계에서 곤충의 세계에서 이 미미크리라고 하는 것, 이 모방이거든요, 모방.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의 기능을 하나님의 섭리, 우주 질서의 조화 또는 자연을 어떻게 모방해내느냐, 현실에 어떻게 모사해내느냐, 그걸 그대로 찍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뒀었어요. 우리 화백님 이런 어떤 팔레트에서 이런 노력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사해내려고 하는 것. 이 미미크리가 왜 중요한 개념으로 미학에서도 등장하느냐면 과연 우리 시각이 어디까지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미미크리가 등장해요. 자, 이 미미크리는 대체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서양 신화에서 메두사의 목을 잘라오라고 요구받았던 영웅이 페세우스라는 영웅이 하나 있었는데, 메두사는 그 얼굴을 직접 보면 돌로 굽는다 그래요. 그래서 페세우스가 꾀를 쓰는 게 황금 방패, 거울처럼 되어 있는 방패 하나를 얻어가고 거울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 메두사의 목을 자르는 순간 자기는 직접 보지 않고 거울에 메두사의 얼굴을 비춰줘요. 그래서 메두사 자신이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돌로 굳어요. 그러면서 그 목을 자르죠. 메두사의 목을. 다시 말해서 어떤 감각의 출발점과 종착점에 감각의 시점 그리고 종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리고 왜 불교에서 부처님이 무와설을 얘기했고, 왜 제가 처음부터 무와설은 인식론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실존적 삶을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온전한 자유의 자리, 절대의 그 자리가 가능한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그리고 거울에 비춰서 자기가 돌로 굳었을 때, 과연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구조주의적인 해석을 받아들일 때 보면 감각의 시작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차이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각과 시각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시각이든 청각이든 여기에도 시점과 종결점이 있어요. 시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시각 인식 주체인 내가 보는데 보이는 대상이 내 내면에 투사돼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것이 이미지로 정착돼요. 아주 짧은 시간, 찰나 동안. 불교의 인식론은 그렇게 늘 아주 미묘하게 파악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주 찰나간에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이제 공간을 얘기했는데, 요쯤에서는 공간을 넘어서 이제 시간성 속에서 파악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접점에서 제로 포인트, 만약 이거를 도표로 그린다면 X축을 시간이라고 보고 Y축을 공간으로 본다면 이 제로 포인트에서 바로 내가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0점이기 때문에 무화가 됐다고 해석을 해야만 불교의 근본적인 미학이 가능하고 불교적인 사유, 불교적인 실천, 불교적인 힘과 저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제로 포인트에서만이 바로 그 유명한 용수보살의 중간 사상이 온전히 이해가 돼요. 중간을 이해하고 나야만 유식으로 이행되는 불교의 흐름이 거대한 물줄기처럼 우리의 영적 세례를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서브 노트를 미리 잘 안 보게 되는 게 그런 고민을 해봤었어요. 오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어디까지이고 이걸 어떻게 전해줄 건가 라고 하는 걸 좀 고민했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라캉 이야기를 하고 푸코 얘기를 조금 하고 구조주의자들의 인식 체계라든지 접근 방식을 얘기하다가 말과 사물 사이의 갈등과 긴장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질문을 그냥 편하게 드리거든요. 말과 사물 간의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지는 사실 금강경이잖아요. 그렇죠? 금강경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마카펜이 아니다. 이 마카펜은 단지 이름이 마카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물과 이 언어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그걸 통합시키느냐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사물은 이미지로 드러나요. 바로 제가 이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기서 청각보다는 시각적인 시지각의 결과이기도 하고 이것이 내 내면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내부 시각할 때도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인식 대상이 내 내면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내부 시각의 발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원형의 표상들, 동심원, 물결 문양, 빗살 문양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말은 점점 더 표상으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는 기호나 상징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상징계와 시지각계가 합치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위한 설명들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끝없이 일체유의법을 바라본 시각을 몽환포영에 대한 헛개비와 환상과 물방울과 그림자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자꾸 우리가 이 뭐뭐 같다는 여라고 하는 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허무주의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다의 그 자리가 사실은 이 뜻이거든요. 그죠? 여여함, 여여라는 말 자체가 타타타 이 말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부처는 이렇게 이와 같음. 그래서 경전의 대부분 시작이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하면 여로 시작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존이기도 하지만 성포스님 늘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연기다라고 딱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연기의 자리.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메두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감각의 시작과 종점의 자리, 다시 말해서 어떤 주체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깨달음이든 그 무엇이든 사실 주체 문제거든요. 이 주체의 주체성, 주체 자체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만 해도 복잡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제 주체의 문제가 복잡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한 문제를 푸코 같은 사람은 욕망과 뭐 감시고 파악한, 그죠? 푸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라캉이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이 아니고 보여지는 나. 다시 말해서 주체의 주체가 아니고 이미 대상화되어 있는 주체로서 나는 존재한다고 규정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규정되어 있는 내가 보는 걸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라캉의 얘기에서는 이런 도형들 이미지 스크린이 있다면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있는데 나중엔 이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걸로 파악하죠. 그죠? 이 자리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주체라지만 내가 느끼는 내가 있다지만 이미 느껴지는 그리고 파악되는 관찰되는 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장설과 사위설에 의해서도 우리는 이미 생각하는 내가 있고 느끼는 내가 있고 나 자신을 대상화하고 결국 자의식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각의 시작과 종점 요거를 계속 따라가 본다면 시각에 대해서만 고정시켜서 본다 하더라도 자의식의 시간성이 드러나요. 거리 감각이 있죠. 그죠?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내가 나라고 느꼈던 내가 서서히
마치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 껍질이 벗겨지듯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묻게 돼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무와 설의 자리가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무와 설이 바로 5장 사위설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주체의 자리가 오히려 관찰 대상으로 시작했고, 이 관찰 대상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만이 관찰의 주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주체의 자리는 다시 말해서 오토플라스틱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자, 지난번엔 제가 엔트로피, 내부 시각을 얘기했는데, 내부 시각의 자리는 바로 오토플라스틱 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제가 좀 전에도 오토플라스틱 에너지, 내부 시각들이 이런 종교적 상징 도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얘기했는데요.